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연구개발 관련 정부 예산안이 25조 9,152억 원으로 올해보다 16.6% 줄어들었습니다. 단 AI와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전략 기술로 지목된 일부 분야 R&D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5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인구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또 신생아 특례 정책 대출을 도입해서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출산 부모에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 수가 2주 만에 24%나 늘면서 일부 학교와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바다 및 땅속에 저장하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 개발과 함께 이산화탄소 저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이언스 투데이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대참사의 현장으로 변한 하와이 마우이 섬 화재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이유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연적, 인재적 요소를 전문가와 함께 되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뒤 해외 언론에 방류 관련 설비들을 공개했습니다. 네, YTN이 방류 후 국내 방송사로서는 처음으로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방사능 잔해 처리에 대한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다에 방류될 오염수 탱크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해수 펌프가 오염수를 희석시킬 바닷물을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이동시키는 배관은 푸른색,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배관은 검은색으로 구분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해수 배관 헤더라는 장치입니다. 이곳에서 대량의 바닷물과 오염수가 합쳐져 본격적인 희석 작업이 진행됩니다. 희석된 오염수는 커다란 수조에 모인 뒤 해저 터널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기적으로 오염수 표본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해외 미디어에는 처음 오염수의 이송과 희석 설비 일부가 공개됐는데 5, 6호기 주변을 중심으로 취재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원전 5, 6호기 근처입니다. 원전 폭발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기도 한데요. 오염수를 방출하는 해저 터널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폭발 사고가 난 원전 1, 2, 3, 4호기 주변은 여전히 고농도 방사능 잔해들이 남아있지만 제거가 쉽지 않아 폐로 작업에 커다란 난제입니다. 瓦礫を撤去するときにもしかすると放射性物質まき散らすかもしれませんよね。それが怖いのであそこに今覆うカバーを今作っているところです。 원격으로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공간도 처음으로 취재진에게 공개됐는데 지진과 같은 돌발 상황이 생기면 즉각 방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전문가도 IAEA와 방류 모니터 작업에 본격 참여하기로 하면서 도쿄전력이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의 간극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해양 방사능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서해역 3개 지점과 원근의 1개 지점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세계보건기구 WHO의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0일부터 주 2회 현장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현장 점검은 전남 신안과 경남 통영 거제 등 3개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합동점검반은 전국적으로 천일염과 미역 다시마, 건어물,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출하전 보관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중국발 전화 테러에 일본 정부가 공식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측은 자신들도 일본에서 걸려온 전화 공세에 시달렸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칭다오에 있는 일본 영사관 건물 앞에 누군가 중국어로 욕설을 적어놨습니다. 주변 일본인 학교엔 돌이나 달걀이 투척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직접 관련 없는 일본 내 민간 상점에도 수백 통 넘는 전화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ただいまの時間は受付時間外でございます。妈的，他都下班了，重找一个，随便找个酒店。 모시모시.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분노 표출에 일본 정부가 태세를 바꿔 역공에 나섰습니다. 中国側に対しては、国民に冷静な行動を呼びかけると適切な対応を行うとともに処理水について正確な情報を発信することを強く求めており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 자국민과 외교 공관의 안전 확보를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열린 여당 대표의 방중이 퇴짜를 맞으면서 전하지 못한 수산물 금수 조치 철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주일 중국 대사관 역시 일본에서 발신된 전화 공세에 시달렸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중국 정부도 굴하지 않고 연일 일본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미국조차 올해 상반기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을 5,700만 달러나 줄였다며 안전성을 비꼬았습니다. 声称对日本核污染水排海计划满意的美国，今年上半年，美国减少了从日本进口农林水产。 동북아시아 신냉전 구도에 더해 해양 환경 문제까지 중일 간 악의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감염 우려가 커지는 쯔쯔가무시증 매개곤충인 털 진드기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 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하는데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 생기고 발열,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감기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질병청은 추석이나 가을 단풍철에 털 진드기와 접촉할 확률이 높은 만큼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름을 지나면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가을, 겨울 추가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2일 미국 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3,056명으로 2주 전보다 24% 늘었고 일부 학교와 회사는 감염 증가로 문을 닫는 등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의 존 쿨먼 박사는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가장 최근 변이 바이러스는 대유행 초기보다 덜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의 대형 산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수백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하와이 역대 최악의 재난입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하와이 대형 산불의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대형 산불이 발생한 하와이의 마우이 섬이라는 곳이 어디에 위치한 섬인가요? 자, 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와이주는 그림의 우측 아래부터 좌측 위쪽으로 빅 아일랜드, 이걸 하와이 섬이라고 부릅니다. 네, 마우이 섬, 오아후 섬, 카우이 섬 등 8개의 큰 섬과 기타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호놀룰루시가 속해 있는 오아후 섬의 과반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불이 난 마우이 섬은 그림에서 화살표로 확대하는 곳인데요. 빅 아일랜드 다음으로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섬이고요. 오아후 섬 다음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섬으로 미국에서도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있습니다. 네. 오아후만큼 복잡하지 않으면서 쾌적하고 인프라가 아주 적당히 갖춰졌으면서도 자연을 잘 접할 수 있는 곳이라는 평을 받는 섬이죠. 예.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숙박비나 물가는 하와이 섬들 중에서 제일 비싼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곳이 바로 라하이나인데요. 이 라하이나는 옛 하와이 왕국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형 산불로 마우이 섬의 가장 큰 도시인 라하이나가 소실되었고요. 모두 1,700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피해 규모는 약 60억 달러, 하나로는 8조 58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예. 네, 최근에 하와이뿐 아니라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의 공통적인 기후 현상이 가뭄, 그러니까 메마른 대기와 땅과 그리고 강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하와이 대형 산불 기후 조건은 어땠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극심한 가뭄을 들 수가 있겠죠. 네. 미국 통합가뭄 정보 시스템의 가뭄 모니터링에 따르면 6월 13일은 마우이 섬의 3분의 2 이상이 가뭄주의 혹은 보통가뭄이었고요. 8월 초에 들어와서 83%가 가뭄주의, 보통가뭄, 심각한 가뭄 단계였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심하게 들면 토양과 식물의 습기가 증발하면서 불이 잘 붙는 환경이 조성되죠. 위스콘신 대학교의 제이 오트킨 교수는 기후변화로 지구가 더워지면서 급작스러운 가뭄이 흔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가 강수량 감소입니다. 하와이 대학교와 콜로라도 대학교 연구진의 2015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후로 하와이의 강우량이 우기에는 31%, 건기에는 6%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엘니뇨로 바뀌면서 여름철에 들어오면서 가뭄과 함께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죠. 세 번째로 강풍이 산불을 빨리 확산시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했는데요.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빅 아일랜드와 오아후에서는 풍속이 최고 시속 130km에 달했고 대형 산불 피해가 컸던 마우이에서도 시속 108km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하와이 섬에서 남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진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이동하던 4등급 허리케인 도라와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 사이의 기압 경도가 커지면서 강풍이 발생한 것인데요. 네. 자, 보시는 그림은 허리케인 도라의 경로도로서 캘리포니아 남단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와이 남쪽을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허리케인 도라는 산불이 시작된 8월 8일에 마우이 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예.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전문가인 마스터즈 씨는 허리케인 도라가 하와이의 강한 돌풍에 기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산불이 나기 좋은 기후 조건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본토는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렇게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는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이제 산불이 발생하기 정말 좋은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불이 붙자마자 불은 강풍과 돌풍을 타고 사람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번졌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엄청난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 불타기 아주 쉬운 숯불이었다 그래요. 플랜테이션 농장이 문을 닫으면서 빈 농경지들에게 기니크레스 등이 자라면서 하와이 표면에 4분의 1이나 덮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숯불은 빠르게 성장하는 데다가 빽빽하게 고밀도로 자라는 특성 탓에 산불이 나면 강력한 화염연료의 역할을 하는데요. 네. 하와이 대학 연구진의 기리그레스 실험 화재를 보니까 강풍이 없는 조건에서도 화염 높이가 4에서 5m를 치솟는 모습이 보일 정도라고 해요. 근데 마우이섬 관측소에서 관측되는 강풍이 수속 30m의 태풍급 강풍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산불이 번지는 속도는 풍속과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차근차근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풍일 경우에는 불꽃이 하늘에서 강풍에 날아다니면서 번져나가는 건데요. 네. 초속 30m의 강풍이 불면서 불이 붙은 나무들이 20에서 한 30m까지 치올려지면서 날아가서 주택이라든가 건물을 덮치는데요. 주택에는 건물이 다 목조 건물인데다가 지붕에는 이제 아스팔트 칠로 방수를 하다 보니까 불꽃이 지붕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집들이 불에 타고요. 집들이 불타면서 강력한 화염으로 인해서 주변의 자동차라든가 시설물이 불길에 휩싸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불에 휩싸면서 미리 대피하지 못하면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도 산불의 맹렬한 이동 속도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우이섬의 남쪽 높은 섬은 3,000m를 넘는데요. 바로 이 지형적인 영향으로 더욱 강한 돌풍을 만들어내면서 산불지나 헬리콥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도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하와이 대형 산불의 원인이 인재라는 지적도 있다고요. 당시 미 국립기상청은 하와이 지역에 화재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기상청은 허리케인 도라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쪽으로 지나가면서 북쪽 고기압과의 강한 기압 경도로 인해서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강풍 경보와 함께 화재 적색 경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에 대한 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 정부의 대비 부족으로 하와이 주정부는 9년 전부터
마우이 섬의 화재 위험이 크다는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예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네. 두 번째, 미비한 건축법이 화재를 키웠는데요.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미국 서부 21개 주는 주택 등의 건물을 건축할 때 불연재료라든가 준불연재료 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한 표준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조지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지난달에 주택난을 이유로 해당 건축법 표준법 채택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가 댐 폐쇄로 인한 물 공급 부족이 있었는데요. 하와이 주정부는 폭우가 발생할 때 댐이 터지면서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자 댐 건설 기준을 강화를 했고요. 이에 댐 소유주들은 댐 자체를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6년 이후 댐 21개가 폐쇄가 되었고요. 부족한 물 관리로 인해서 소화전에 물이 부족해지면서 산불을 진화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재 요소가 다분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화재 당시에도 그 대응이 아주 미흡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시 하와이 섬에 설치된 마우이 섬에 설치된 80개의 비상 사이렌이 하나도 울리지가 않았고요. 통신 라디오가 먹통이 되면서 주민들의 대피가 정말 늦어진 거죠. 예. 그러면서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력회사의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이번 산불의 원인이 송전선이 강풍에 끊기면서 스파크를 일으켜 산불이 났다고 알려졌는데 송전선을 관리하는 하와이안 일렉트릭 전력회사의 조치가 아주 매우 미흡했다는 겁니다. 강풍이라든가 산불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고요. 강풍에 따른 화재 예보가 나왔을 때도 전력을 미리 차단하지 않아서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제 올해 8월 22일에 감사원의 보고서를 보니까 미래 물 부족 규모가 정부 예상치보다 2배로 웃돌 것이다. 또 해외 수입에 의존 중인 식량의 미래 수입 규모가 현재 대비 최대 5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식량 안보 위기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정말 실망을 했었는데요. 네. 미래 기후변화를 위한 재난에 대비하는 정부의 마인드가 정말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하와이 산불이 일어난 지 약 20여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아직 실종자가 200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얼른 가족의 품으로 모두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발생한 탄소를 모아서 저장하는 CCS 기술의 사례에 대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CCS 기술을 화석연료 생산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 호주에서 LNG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CCS 기술로 포집한 뒤 근처 빈 가스전에 저장하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 모델을 준비 중입니다. 양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주 최북단에 위치한 다윈 LNG 터미널. 아파트 13층 높이에 달하는 탄소 포집 설비가 18년째 가동 중입니다. 천연가스에 화학 흡수제를 비처럼 뿌려 불순물인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연간 60만 톤이 포집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버렸지만 앞으로는 바닷속 지층에 묻을 계획입니다. 탄소 감축 목표 달성과 배출권 거래를 통한 이익 창출을 동시에 노리는 겁니다. 바로사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다윈 LNG 터미널로 보내면 이산화탄소만 뽑아내 빈 가스전인 바유운단에 저장하는 겁니다. 에너지 개발과 이산화탄소 저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천연가스 운송에 쓰인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활용해 비용 절감 효과도 큽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 기업도 참여해 연간 130만 톤의 저탄소 LNG를 얻는 동시에 해외 탄소 저장소까지 확보한 셈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바로사 가스전은 한국으로 수출돼서 청정 분리수소의 에너지원으로 원료로 사용될 것이고요. 이때 역시 청정 분리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한 CO2 역시 다시 호주로 이송이 되어서 CCS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저장소 개발과 함께 포집한 탄소를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국경 통과 CCS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CCS is critical to the future of our nations. We need to use every tool available in the toolbox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to decarbonise our economies. That the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is a big supporter of the Barossa project and the CCS projects here.
국내 탄소 저장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CCS가 목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저장소 확보는 물론 관련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다윈에서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일상생활용품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낸 각종 위장 카메라가 아무런 규제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안 5개가 발의됐지만 전부 폐기됐거나 계류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는 곰인형과 모자.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몰래 촬영하는 데 쓰이는 위장 카메라입니다. 움직임이 있을 때만 알아서 찍고 액자형 카메라의 경우 홍보 이미지와 다른 그림을 무작위로 넣어 발송할 거라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위장 카메라는 별다른 제한 없이 누구나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상가에서도 명함 지갑형이나 볼펜형 등 여러 종류의 위장 카메라를 취급합니다. 수도들은 고속호텔이 들어가도 구멍만 하나 뚫어놓으면 모르잖아요. 그 휴지 뽑으면서 자연스럽게 방어할 수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범용으로 팔고 있지만 불법 촬영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셋톱박스형 카메라를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제품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촬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숨겨진 카메라는 전문 장비로는 찾아낼 수 있어도 일반인이 맨눈으로 발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변형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과연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런 가운데 불법 촬영 범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5천 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 37명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도 탁상 시계와 차키 모양 카메라를 범행에 썼습니다. 실태들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등록증도 있고, 구입을 할 때부터 이 물건을 갖다가 사간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구매 장부를 만들어가지고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나 워낙 다양한 제품의 카메라가 사용되다 보니 규제 대상을 법으로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초소형 카메라를 모두 규제 대상에 넣으면 신기술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3건이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2년째 계류 중입니다. 위장 카메라가 시중에 얼마나 판매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어디까지 규제할지도 제대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시간대마다 다르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인데 어린이 사고 위험이 낮고 통행량도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기준을 시속 40km에서 50km까지 높일 방침입니다. 반대로 제한 속도가 40km에서 50km 사이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교통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일시 하향합니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맞춰 설정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한 미스터 피자에 대해 공정거래 당국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 피자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갈등을 빚어온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 협동조합을 설립해 매장을 내자 보복 출점과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로 사업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2위였던 미스터 피자가 여류에 있었던 피자연합을 상대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인 2.8%, 657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세수 보진 탓에 내년 나라 살림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2.8%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5.1% 증가율과 비교할 때 대폭 축소한 겁니다. 내년 예산은 656조 9천억 원으로 18조 2천억 증가에 그쳤습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8%에서 9%대를 넘나들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겁니다.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부정 비리와 연루된 보조금과 관행적 나눠먹기 R&D 사업 등은 폐지, 삭감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 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습니다. 재정 낭비 등을 막아 확보한 23조 원은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됩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고용과 공공질서, 안전, 외교 통일 등이 늘어난 반면 교육과 R&D는 줄었습니다. 특히 R&D 예산은 16% 넘게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줄었지만 내년 나라 살림은 큰 규모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92조 원,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9%에 달합니다. 올해보다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세수가 잘 거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영향 등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나라 빚은 62조 원 가까이 늘며 1,19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폭은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3%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공주택 특별 공급이 이뤄집니다. 하반기에는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노인 일자리도 100만 개 제공됩니다. 내년도 생활체감형 예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주거 문제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출산을 늦추며 맞벌이를 하지만 소득이 높으면 저리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거 3종 특례를 신설합니다. 특례 융자 소득 요건을 2배 확대해 맞벌이로 소득이 늘어도 5억 원까지 최대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됩니다. 공공주택 특별 분양과 임대에서도 우선 배정됩니다. 공공임대 공급은 올해보다 8,000호 증가한 11만 5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공공 분양도 금년도보다 14,000호 증가된 9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3개월 이상 함께 육아휴직한 부부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영아기 특례도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10.3%, 103만 명분 일자리가 제공되고 수당도 인상됩니다. 대기자가 없이 전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준의 일자리 수가 103만 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13.2% 인상됩니다.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쓰기 불편한 알뜰 교통카드 대신에 청년 우대 교통카드 KPS가 하반기 도입됩니다. 농업 직불 예산은 3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어민보호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7,300억 원으로 40% 증액됐습니다. 장병 사기를 높이기 위해 5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병장 봉급이 165만 원으로 인상되고 낡은 관사 4만 2천 개를 모두 고칩니다. 범죄 대응 예산도 1조 1,000억 원대로 크게 늘어나 현장 경찰 모두에게 저위험 권총이 지급됩니다. 수해 방지를 위해 지방 하천 정비 등 국가 물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6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내년 공무원 봉급은 직급 구분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2.5% 인상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조금 전 보도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은 5조 원 이상 깎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31조 778억 원에서 내년 25조 9,152억 원으로 16.6% 줄었습니다. 2010년 이후 R&D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AI와 첨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은 5조 원으로 올해 4조 7천억 원보다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세부 내용을 보면 AI 분야 예산에는 차세대 생성기술 AI 기술 R&D가 신규 반영되는 등 올해 7,051억 원에서 내년 7,37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 반도체 첨단 패키징, 2차 전지 기술 개발 등 첨단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1,195억 원 규모 예산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300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을 조명받는 조각투자 시장에 1호 신청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1호 조각투자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는데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업계 경쟁이 뜨겁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현대 추상회화 작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스테이송 61입니다. 최근 이 그림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중개업체가 금융당국에 투자계약증권, 일명 조각투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이 미술품 등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의 증권성을 인정하며 조각투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도 처음입니다. 이르면 9월 효력 발생이 시작되면 이 작품은 투자자들로부터 7억 9,900여만 원을 조달받게 됩니다. 이후 최대 10년 이내의 처분에 투자자들에게 청산 손익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7,992조각으로 나눈 이 작품을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 조각당 10만 원씩을 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한 주를 받으시게 되면 일단 투게더 아트는 이제 공동 사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가격이 충분히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실물 이 작품 자체를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온 수익을 주수에 따라서 배정하게 됩니다. 일명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은 이처럼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미술품부터 한우, 기금속과 음악 저작권까지 다양한 조각투자 서비스 출시가 논의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도 선두 경쟁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각투자가 주식과 펀드와는 차이가 있고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데다 기존 발행 사례도 없는 만큼 투자자들의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입니다. 기초자산이 어떤 건지를 투자자들이 좀 알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트를 통해서 증권신고서를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관련돼서 모든 리스크나 투자자 유의사항이 아주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조각투자의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이미 300조 원대 신시장으로 불리는 조각투자 시장. 무엇보다 설익은 정보에 기댄 섣부른 투자는 삼가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올 10월에 복원돼 시민에 공개된 광화문 월대의 가장 앞부분을 장식할 서수상을 찾았습니다. 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 어도의 가장 앞부분을 장식하던 서수상으로 추정되는 석조각 2점을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증받은 서수상은 왕실의 위엄을 높이거나 복을 빌고 재앙을 막기 위해 장식했던 상서로운 동물 형상의 돌 조각상으로 임금이 지나던 길의 맨 앞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소장했던 돌 조각 2점에 대해서 유족들이 의미 있게 활용되길 희망한다며 기증 의사를 밝혀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증 절차를 거쳐 결정했고 문화재청은 현재 복원 중인 광화문 월대에 기증받은 석조각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2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감사의 뜻을 담은 서수상 기증식을 개최하고 유족들에게 감사장 등을 수여했습니다. 영국에서 현지 시간 28일 공항 관제 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영국 항공교통센터는 기술적 문제로 시스템의 운항 계획 자동 처리 능력에 영향이 생겼다가 오후 늦게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으로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대거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28일 오후 2시 30분까지 영국 출발은 232편, 도착은 271편이 취소됐습니다.
BBC는 항공 데이터 회사 시리움을 인용해서 이날 영국 공항에서 출도착 예정인 항공편이 6,000편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In the cabinet room of the White House, Harry S. Truman was sworn in as president. On the very eve of victory and its disturbing aftermath, his was the heavy duty of... Typical of the nation's joy at the end of nearly 6 years of war in Europe.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사건, 사고 영상이나 사진을 본 뒤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 괴로웠던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은 트라우마와 미디어 유발 트라우마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라우마라는 말이 어느새 일상 용어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자, 우선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디어 유발 트라우마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한 달간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트라우마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선 트라우마는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외부 요인에 의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정신적 상처와 감정적 충격을 받아 나타나는 심리적 외상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트라우마를 겪을 확률은 5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까지 포함한다면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미디어 유발 트라우마까지 생겨났는데요. 미디어 유발 트라우마는 어떤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되기만 해도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라우마를 겪으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 부정적 증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과 증상, 대응법을 사전에 숙지하시면 트라우마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트라우마의 양상과 특성이 변화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미디어 유발 트라우마는 예전부터 많이 나타난 증상입니다. 미디어가 대중화된 이후에 꾸준히 그 사례가 보고되고 있었고 진료 현장에서도 트라우마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동영상 콘텐츠가 주류가 된 것과 스마트폰의 일상화가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콘텐츠들에 대해 심리적으로 많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국민 정서는 공감 성향이 높아지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에 가까운 미디어 전파 속도와 뛰어난 화질 등은 사고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간접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면 몸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좁은 시야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영상의 내용을 나의 경험으로 느낄 확률이 높아집니다. 간접 경험이지만 미디어를 통해 실제와 같은 충격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트라우마는 그에 따른 어떤 증상들이 있잖아요. 미디어 유발 트라우마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네, 미디어 유발 트라우마 역시 다른 트라우마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5가지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괴로운 감정이 들고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둘째, 늘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거나 작은 일에도 쉽게 놀랍니다. 셋째, 안타까운 마음에 일이나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넷째, 정신적 불안감으로 인해 불면이나 우울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다섯째, 신체적 반응으로 두근거림, 목이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중 2개 이상이면 트라우마와 관련된 반응으로 불편감을 느낀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3개 이상이면 심한 불편감으로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누구라도 트라우마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는 비정상적인 환경에 대한 정상적인 우리 몸과 마음의 반응이고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사건, 사고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미디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은 좀 개인마다 조금씩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트라우마가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이 되기도 하고 선천적으로 불안이 높게 태어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트라우마에 조금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강한 내성을 가진 사람들도 후천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인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 사람의 내면에서 그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가, 스트레스 반응 강도나 형태, 패턴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이러한 증상은 자율신경계 과활성 등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를 완전히 안 보고 살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영상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유발 트라우마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요? 네, 원론적으로는 자극적이거나 충격적인 사건들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도록 왜곡 없이 전파되거나 무분별하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미디어 유발 트라우마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언론이나 1인 미디어까지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이 더 많이 소비된다는 것을 알고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재생산합니다. 결국 콘텐츠의 전파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쏟아지는 콘텐츠 사이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5가지 정신건강 수칙을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셔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복된 영상 시청을 지양해야 합니다. 영상이 전달되면서 자극적인 부분만 확대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영상이나 뉴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극단적인 기억을 유발할 수 있어 트라우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영상으로 접한 사고에 과도한 몰입을 지양합니다. 사고와 관련된 지나친 몰두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정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넷째, 물리적으로 너무 고립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만 지내려고 하는 은둔 생활은 스트레스 반응을 더 가중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에 더 몰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휴식과 운동으로 몸을 돌봐야 합니다. 운동은 평소에 즐겨 하던 것도 좋지만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 운동이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 운동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운동을 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소개됐지만 트라우마 증상을 나아지게 하는데 모든 운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갑자기 심박수와 호흡수가 급증하는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외상에 대한 기억을 일으킬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집중해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신체의 변화를 느끼고 자신감이 생겨서 트라우마 증상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리치료 전문가 바빗 로스차일드는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로스차일드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불안하고 화를 잘 내는 젊은 여성이 자전거를 타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면서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졌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로스차일드는 실제로 근육 강화 요법을 치료 과정에도 사용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척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켰는데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처음엔 어려웠지만 여성은 반복해서 연습했고 실제로 척추 상태가 좋아지자 이 여성의 증세도 좋아졌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이 여성의 척추 근육을 평생 겪을 어려움을 이겨낼 버팀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회복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트라우마에 있어서 핵심적인 3가지 요소는 사건과 경험, 역량의 복합적인 측면이 잘 고려되어야 합니다.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경우 개인의 노력만큼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가족이나 공동체, 지지 집단과 연결성이 높을수록 트라우마를 좀 더 잘 극복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공동체와 연결성이 낮을수록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영향에서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의 과정은 다릅니다.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합니다. 네, 요즘 정보의 바다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무분별한 영상 시청으로 미디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영상 시청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살리기 힘든 폐의 재생 능력을 되살리는 방법이 발견됐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와 동국대 공동연구팀은 세포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폐 줄기세포의 기능과 분화를 조절하는 신호 전달 기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폐 상피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 기능을 없앤 쥐가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고 이를 분석한 결과 세포가 스트레스를 겪을 때 적응하기 위해 작동되는 기술인 통합 스트레스 반응, 즉 ISR에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토콘드리아가 폐세포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높게 활성화되는 ISR을 막아 폐 줄기세포 분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했습니다. 지구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4도 오르면 유럽 스키장의 98%가 눈 부족 문제를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대 연구팀은 유럽 28개국의 스키장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지구기온이 오를 때 고도 100m 지역 적설량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기온이 2도 오르면 전체 스키장의 53%가, 4도 오르면 98%가 눈 공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 온도 상승폭인 1.5도 이하로 기온이 유지될 경우에는 전체 스키장 중 32% 정도만 눈 부족 문제를 겪을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상태를 삼각격자 구조 물질에서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 공동연구팀은 삼각격자 구조의 자석 물질에서 키타이프 모델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키타이프 모델은 오류 없는 양자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벌집 구조를 가지는 물질에서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삼각격자 구조를 가진 물질은 양자 상태를 가질 때 다양한 양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물질에서 구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에 발견된 키타이프 모델이 양자 정보 등의 활용도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의 연구 업적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허준희 교수의 필즈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서 허 교수의 친필 연구 노트 등을 공개하고 연구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허 교수의 수학 대중 강연 영상과 함께 수상 업적과 관련된 원리를 알아보는 수학 퍼즐 게임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시품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에 공개되며 누구든 무료로 방문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과 신생아 특례 대출을 도입해 신생아 출산 가정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우선 제공합니다.
이런 지원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은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 또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이 기준입니다. 출산과 내 집 마련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